공부 안 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아이들을 공부시키게 하는 것, 즉 아이들의 학습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야 학습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을지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여유냐면요, 그런 공부하지 않는 상황, 이런 어떤 불편한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의 모든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놀든 밥을 먹든 PC방에 가든 아이들이랑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고 들어오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는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일도 하셔야 되고 아이들만 계속해서 케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이해는 되는데 그럴수록 더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상황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컨설팅에 맡기는 것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부모님 같이 이 아이에 대한 어떤 프레스나 어떤 압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이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공부하지 않는 자체의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를 받는 분위기 자체에 아이들이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 불안감과 압박 속에 절대로 아이는 스스로 공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너무 쉽죠? 공부하지 않는 상황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영화 중에 배우 유아인이 출연한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베테랑의 유아인이 남긴 대사가 있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되더라.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사가 정말 이 상황에 와닿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아이의 상황은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의 99%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흔한 고민이고 대한민국의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고민일 텐데 이것을 문제로 치부하고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문 입시 컨설팅 업체에 맡기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학원에 보내버린다거나. 그러니까 보통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이런 게 있죠. 막 공부를 안 하니까 학원이라도 보내면 그 시간만큼이라도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거 진짜 문제예요. 아이가 정말 원해서 학원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대다수거든요. 이거 성적 오르겠습니까? 시간 낭비, 돈만 들고.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낸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면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그런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필요한 거죠. 실제로 이 영상을 고3이나 재수생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당장의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런 학부모라도 그러한 여유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솔직히 진짜 대학 못 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공부 안 한다고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예전에 신생아 때나 유아기 때 초등 때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솔직히 어땠습니까? 건강하게만 자라기만 해도 너무 좋겠다. 그 정도 바랬는데 지금은 막 아이가 10시간, 15시간씩 공부하길 바라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달라. 아니면 새벽에 중간에 깨지 말고 제발 통잠만 자라. 이런 게 진짜 목표였어요. 바람이었고.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좀 더 멀리 본다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20년 동안 아이들 컨설팅 하면서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을 그냥 그 자체로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 아이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어떤 특별한 솔루션을 제시하려고 억지로 컨설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여유를 가지고 그 아이가 왜 공부를 안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유만 듣고 있는데도 차후에 의외의 또 솔루션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로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요,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보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물질적인 것부터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물질적, 심리적인 보상 다 상관이 없고요. 얼마나 아이에게 진심을 다한 보상이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보상을 주는 거는 일회성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갑자기 보상을 준다고 해서 100억짜리 빌딩을 사준다, 이렇게 일회성으로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담긴 걸 꾸준하게 해서 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간혹 비슷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동기부여 필요 없다. 유전자는 타고난 것이다. 동기부여 줘봐야 소용없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영상들 많이 봤을 텐데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동기부여 줘봐야 소용없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동기부여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동기부여를 자꾸 어떤 대학이나 진로, 의사, 검사, 변호사 이런 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 대학 가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걸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보상이 너무 진부하고요. 보상이 즉각적이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의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목표 대학을 합격할 수 없다고 판단이 서잖아요. 그럼 공부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는 척은 하겠죠. 가끔 이제 고등학생들이 요즘 수시냐 정시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정시를 포기하고 나는 수시로 대학을 갈 거야, 이런 이유가 왠 줄 아세요? 나는 수능은 안 될 것 같고 왠지 내신은 대략 한 이제 5등급 정도 나오니까 이 내신 5등급으로 가볼 만한 대학들이 조금 보이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이치와 나서 유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대학이나 진로 정도가 학습의 동기부여를 삼는 건요, 절대로 장기적으로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가 컴퓨터공학과에 가서 우리나라의 IT를 이끌 거야,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내가 체육교육과에 가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멋진 체육 선생님이 될 거야. 난 서울대학교 자체에 가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자녀를 둔 학부모님은요, 이 영상 바로 끄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보상이 적합할 것이냐? 바로 원초적인 노력에 대한 원초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단, 이 원초적인 노력에 대한 건요, 스스로 한다는 것이 좀 전제가 돼 있습니다. 갑자기 또 스스로 하니까, 이거 어떻게 애들이 스스로 공부해요,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24시간 중에 10시간은 잠을 잤어요. 그럼 14시간 중에 4시간은 밥을 먹고 휴식하고 했습니다. 그럼 남은 10시간 중에 9시간 30분은 놀았고, 근데 내가 좀 공부 좀 해볼까? 이런 생각에 30분은 조금 아이가 끄적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 자체가 뭐다? 원초적인 노력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그 원초적인 노력을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요, 바로 즉각적이고 원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원초적인 보상은요, 돈을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바로 칭찬과 격려고요. 그러한 칭찬은요, 진심을 다해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죠? 그런 진심이 담긴 응원은요, 바로 이 여유가 있어야지만 또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진심이 담긴 칭찬은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이건요, 유아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다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유아기 때로 한번 가볼게요. 이 유아기 때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아기 때 아이들이 맨날 먹고 자고 앵 거리다가 이제 한 2살, 3살쯤 돼가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혼자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바지를 내리고 쉬야를 하고 똥을 싸고 혼자서 이렇게 뒷사거리 한 다음에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의 반응 어때요? 이야, 우리 아들, 우리 딸, 다 컸네. 언제 이렇게 혼자 커가지고 화장실에 갔다 오고 잘했어 하면서 응원을 해줍니다. 자, 근데 지금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된 자녀들 한번 봐보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데 우리 중학생이나 다 큰 고등학생 아이가 혼자 화장실 가서 대변을 봤다고, 소변을 잘 봤다고 칭찬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야.
오히려 변기에 오줌 튀지 않았는지 그거 가지고 막 혼내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커서도 칭찬을 받고 싶은 존재예요. 그런 원초적인 칭찬을 받고 싶은 존재란 말입니다. 이게 뭐 다른 예시긴 한데요. 보통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수학이거든요.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다뤄드릴 컨텐츠이긴 한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제 나름대로 수학을 공부하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도 생각해 볼게요. 우리 어렸을 때 수학 집합 빼고 잘한 거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공부해서 100점 맞고 확통, 미적 100점 맞는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맨날 찍어가지고 20점 받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이제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6개월 동안 공부해서 받은 점수가 15점 맞았어요. 근데 20점을 맞다가 내가 풀어서 15점을 맞았어요. 나름대로 나는 노력을 해서 15점을 맞은 거야. 엄마, 내가 이렇게 15점 공부해서 맞았어요. 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야, 그게 무슨 15점이 무슨 점수야?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전자보다 후자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15점을 받았어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격하게 우리 아들, 우와, 수학을 15점이나 맞았군. 물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아들들은 막 그래요. 아이, 엄마 오버하지 마. 무슨, 15점 맞은 것 같고 뭐 이렇게 칭찬하고 그래. 라고 생각해도 어떤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기분 좋거든.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낮은 점수라도 노력을 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15점이라는 점수를 뭐 10점, 5점이든 좋아. 그러한 점수를 받았을 때 어떤 보상을 받았잖아. 그럼 그 다음에 내가 20점을 받았을 때, 25점을 받았을 때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원칙과 비슷해요. 아이들이 어떤 뭐 게임을 할 때 이 마우스라는 이 괴물을 내가 뭐 100번 쳐서 죽였어. 근데 다음번에는 어떤 강한 마우스라는 괴물이 나왔는데 이걸 막 10,000번을 쳐야 돼. 애들이 칠까요, 안 칠까요? 100번 쳤을 때 그 보상을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이 10,000번을 치게 되는 겁니다. 항상 게임은 그런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하거든요. 똑같습니다. 공부나 아니면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그렇게 같이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아이들 대입 컨설팅을 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원초적인 칭찬이었습니다. 단 이 방식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건 단점입니다. 수능을 한 달 앞둔 아이한테는 뭐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이런 동기부여가 발동이 되면 끝까지 학습을 이어나가게 되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없는 동기부여는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똑같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건 안 되고요. 사소한 거라도, 아주 기본적인 거라도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계획이 세워진다면 행동을 할 수 있고 그걸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습의 동기부여에는요, 단순하더라도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장기적인 습관을 갖추기 위해선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자기 전에 양치를 하겠다. 그냥 양치를 하겠다가 아니고 자기 전에 양치를 하겠다. 식사 후에는 양치를 하겠다. 이러한 계획들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하루에 책을 꼭 읽겠어. 사실은 이거 구체적일까요? 아니죠. 자, 이거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꾼다면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한 페이지씩 읽겠어.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거죠. 이해되시죠? 즉, 이것을 소리내서 말하고 습관에 대해서 내가 이행했는지 점검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반드시 뭐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위에 있는 얘기를 제가 좀 더 보강한다면 나는 아침 6시에 내 방에서
책을 한 페이지를 읽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는요, 이 구체적인 계획이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나는 오늘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4시간만 자고 6시에 다시 일어나서 공부할 거야. 그래서 나 서울대학교 갈 거야. 이렇게 거창하게 갑자기 하잖아요. 하루 만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시작했는데 중도에 분명히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4시간 자고 뭐 20시간 공부해라 이런 거 말고 하루에 단 10분, 5분, 진짜 1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이거를 1분이 5분으로 늘리고 5분을 10분으로 늘리고 이걸 30분, 1시간으로 늘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때마다 늘어났을 때에 대한 원초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숙학원에 대한 예시로 들어본다면 기숙학원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퇴소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꾸 그 시간을 버티려고 하고요. 교사 선생님들도 버티지 못하는 이 아이의 자체를 자꾸 문제라고 만드니까 자꾸 중간에 자꾸 꺾여 나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상황을 그냥 이해하고 당연히 버티는 것만으로도 어렵잖아요. 이 아이가 막 맨날 놀다가 막 기숙학원에 입소했어. 얼마나 힘들어. 막 핸드폰도 없고. 그렇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는 정말 잘하는 거다. 야,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너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엉덩이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야. 단 남들에게 방해는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벌써 일주일이나 버텼어? 한 달이 되고 그렇게 1년이 되더라고. 이렇게 여유와 보상과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아이들도 학습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립니다. 근데 가끔은 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 아이는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우리 애는 이런 영상 같은 거요, 솔직히 안 통해요. 뭐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건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요, 아직 하고 싶은 목표를 못 찾은 것 뿐이고요. 이 아이를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님이라면 가지는 고민일 것 같긴 한데요. 그렇기에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냥 아무런 목표의식이 없는 학생들을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이제 공부를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전혀 안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 이제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안 했냐면 수학을 기준으로 고등학생이 되는데 근해 공식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막 노베이스인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도 동기부여를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학교에 진학한 아이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하는 게 큰 범죄일까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님과 어머님들의 그 시선을요, 아이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요. 주변에 딸들은 이상하게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것 같고 우등생들이 많은데 우리 아들만 왠지 우리 아들은 말도 안 듣고요. 공부도 더럽게 안 해요. 막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실 건데 원래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아들이지만 원래 아들들이 그래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보통 아들들이 이상하게 더 공부를 안 하고 노는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스스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아들도 많잖아요. 자, 아들들은요. 딸들보다 다소 늦더라도 뭐 사춘기가 세게 오더라도 이상하게 요즘 엄마 말 잘 안 듣는 것 같더라도 결국은 우리 아들들은 해줄 거라 믿고요. 그렇게 믿고 우리 아들들을 진심으로 대해준다면 반드시 잘 이겨내서 꼭 어머니께 보답을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공부 안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3부에서 생각해 볼까요? 자, 우선 이유가 없고 목표가 없고 그리고 보상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파악하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3무가 있다면 3유가 있습니다. 3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부모님께서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반드시 진심이 담긴 보상이 필요하고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 여유와 보상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 3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도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아이를 남과 비교하지 말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더라. 누구는 이 대학을 갔더라. 큰아이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하니까 이 아이 자체가 문제가 되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이상하게 미워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셨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셨다면요.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여유를 두고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 부모님들의 시선이 바뀌게 될 거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는 행동의 변화가 오면서 그 변화를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그것을 느끼고 아이 역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